My mind's telling me no. 평소에 EBS 강의만 주로 듣는데 EBS 스마일 희망특강 한다는 거 알게 돼서 사전 접수해서 왔어요. 조금 나가야 되고요. 나가시면 왜냐면 그때 같이 넘어가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원 안에서 공부 좀 제발 제대로 하고 입시 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활동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입시에 가장 좋은 준비라는 것을 좀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숭이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정재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시간 반 넘게 지금 강의를 들으셨죠. 예,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평상시에도 한 50분씩 수업을 하고 하니까 괜찮을 텐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좀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이 시간에 이런 생각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시간들을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또 이후에 학원을 다니거나 이러면은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 학생들을 이해하는 시간으로서 이 자리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할 강의는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정보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조금만 뒤져봐도 대학 홈페이지만 잠시만 갔다 와봐도 정보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부분은 바로 입시 정보를 같이 해석해보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정보를 암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보고 어렵구나 쉽구나 나에게 이런 게 맞겠구나 이것은 잘 안 맞겠구나 이러한 판단들을 해보시고 또 이후에 1년 동안 계속 또 진행되는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학교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후에 내가 어떤 대학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도전해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학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을 왜 알려줘야 되는가? 일정을 보시면요. 지금 9월 달에 그 수시 원서 접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 14일까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9월 14일 이후에 한 일주일 뒤가 추석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지금 고3 특히 이번 고3 학생들은 태어나서 가장 힘든 추석을 맞이할지도 몰라요. 추석날 가면 친척들을 만나겠죠. 뭐 물어볼까요? 너 어디 썼니? 누구네는 어떻게 썼다더라. 제일 황당한 친척은 너 고3이었니? 뭐 이렇게 묻는 친척도 있어요. 예. 그럼 그렇게 답하세요. 친척이셨어요?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9월 달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3월이니까 6개월 남은 거죠. 우리 고3 하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간다. 이게 이제 지금 부모님들 세대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지만 사실은 지금 학생들에게는 이제 6개월 안에 대학과 학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원 통보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추가 합격 통보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추가 합격도 정말 긴장의 연속입니다. 작년에 저희 반 학생은 고려대학교 예비 12번을 받았는데요. 12번을 받았는데 11번까지 딱 끊겼어요. 그 속쓰림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팽팽한 긴장들이 9월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수능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 내년도 초까지 해서 입시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제발 내년에는 지진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내용들 좀 볼게요. 먼저 대학이라고 하는 게 분류가 좀 있어요. 왜 이 분류를 보여드려야 되냐?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대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대학이 아니라 대학도 일반 대학이 있고 산업대학이 있고 교육대학이 있고 특수목적대학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냐? 일반 대학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학들이에요. 국공립대로서 이 지역에 강원대학도 있죠. 그리고 시립대 이런 대학들 그리고 서울대 그다음에 이제 사립대학으로 연고대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대학은 뭐냐? 일반 대학은 교육부의 통제를 받아요.
교육부의 간섭을 받는 대학을 일반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산업대학은 교육부의 간섭을 약간 덜 받는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 교육대학은 우리 초등교사를 육성하는 대학인데 역시 교육부의 간섭을 좀 받습니다. 반면에 이제 각종대학이라고 하는 경우는 각 그 정부 부처에서 필요한 인력을 자기들이 키워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 군 장교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학이 4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까지 이런 대학들은 교육부가 간섭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은 물론 교육부의 간섭을 받긴 하지만은 또 별도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원격대학도 있고 평생교육대학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은 이제 이런 입시 정보에 입시 정책에 제한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입시하면은 수시 6회 많이 알고 계시죠? 수시는 6번까지 쓸 수 있고 정시는 3회까지 3번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앞서서 봤던 이 대학들 중에서 지금 수시 6회와 정시 3회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만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대학, 또 산업대학, 그리고 각종 학교들은 이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를 내가 시험을 보고 그럼 한 번 썼다? 아니에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런 사관학교들은 교육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 6회 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수시 6회 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전문대학교 7개 쓰고 막 당황하는 친구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문대학은 심지어 수시를 2차례나 해요. 그래서 수시 1차, 수시 2차. 전국의 전문대학이 17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대학을 쓸 수 있는 기획은 340번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은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시에 합격하면은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이 대학들에서 또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은 수시에 합격하면은 정시를 쓸 수 없지만 카이스트나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합격한 다음에 이미 이제 8월, 9월 때 전형을 하거든요. 그럼 합격을 한 다음에 수능까지 다 봤더니 수능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 지금 육군사관학교에 붙었는데 수능 점수를 보니까 서울대 의대를 갈 성적이 나왔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정시에 서울의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고요. 하지만 전문대학은 수시 6회 제한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전문대학의 경우에 합격을 하면 정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원 제약이 없는 대학은 전문대와 교육부 관할이 아닌 대학이고요. 수시 합격하고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이제 교육부 관할 대학이 아닌 대학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요. 전형을 이제 구분하면요. 크게 전형은 그 요소를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학생부 중심 전형, 그다음에 두 번째가 논술 중심 전형, 세 번째가 수능 중심 전형, 마지막으로 실기 중심 전형. 이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전형을 구분합니다. 그 가운데 학생부 중심 전형은 학생부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옛날 그 우리 학부모님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라고 하셨던 그 내용인데 이 학생부 안에는 크게 2가지 정보가 있어요. 하나는 성적을 담고 있는 교과 성적 정보가 있고 또 하나는 다양한 활동들을 담고 있는 비교과 관련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에서 교과만 따로 떼가지고 요걸 가지고 평가해서 뽑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선발하는 전형은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중심전형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논술 중심의 전형에는 이제 논술을 시험 보는 대학들이 있죠. 수시에서. 그 다음에 수능 중심 전형은 일반적으로 정시 전형을 수능 중심 전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중심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실기 중심 전형은 은미체 실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과학, 어학, 특기자도 실기 중심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전형으로, 네 가지 요소로 나누고요. 그 안에 중간에 학생부 중심의 전형은 교과와 종합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전형별로 모집 인원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어디서 많이 뽑는가, 이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을 해보시면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는데, 수시와 정시 중에 수시에서 상당히 많이 뽑아요. 얼마나 많이 뽑느냐? 전년도에 2018학년도에 73.7% 수시에서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76.2%, 거의 80%에 육박하는 숫자를 수시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시에 뽑는 인원이 줄게 되죠. 또한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41.4%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24.3%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아니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장 많이 선발하는데, 아무리 봐도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왜 온통 뉴스를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이런 뉴스가 나오고,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된 뉴스만 그렇게 나오는가? 왜 그럴까?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전체 모집 인원은 이렇게 되지만, 잘 보시면 11개 대학, 저 11개 대학이 어떤 대학일까요? 이제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는 대학, 요즘에 시조같이 부르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예, 스카이, 그 다음에 뭐예요? 서성한이, 그 다음에 중경외시, 그 다음에 건동홍숙,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서울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11개 대학에서는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전국적으로는 교과전, 맨 위가 전국이에요. 분명히 전국적으로는 교과 전형을 많이 뽑는다고 돼 있지만, 한 단계 내려와서 서울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형들을 찾아보니까, 대학들을 찾아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무려 44%를 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11개 대학 순위를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제일 많이 선발을 하고요. 의외로 정시 전형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많이 선발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전국적인 것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은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학교들, 학생들이 멀리 퍼져나가야 되는데 저 지방, 저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거나 논술 전형을 하면은 학생들이 귀찮아서 안 가죠. 그래서 그런 데는 간단하게 교과 전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원율을 잠깐 볼게요. 어느 전형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가를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으로 순서를 쭉 봤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8.2%, 그러니까 약 8.2대 1이에요. 지원하는 비율이.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가 6대1 조금 넘네요. 6.6대1 정도 되는 거고,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이 논술 전형이에요. 40대1이 넘어요. 그리고 적성 전형이 있는데, 적성 전형이라는 건 한 20대1 정도 안 되죠. 조금 안 되고, 실기 전형이 13.94대1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8대1밖에 안 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6대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변에 대학 가기가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교과 성적의 어떤 수준들, 이런 수준들이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 한 학교 안에서 많은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경쟁률은 좀 낮은 거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이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신 성적의 구애를 거의 받지 않다 보니까 내신에 자신 없고 논술 한번 써서 이걸로 한번 대학 가보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저렇게 지원에서는 저런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시 환경을 분석해 볼게요. 입시 환경 분석해 보니까 지금 대학 신입생들이 태어난 숫자예요. 57만 명 정도, 57만 8천 명 정도 태어났는데 1년 뒤 지금 이제 우리 2000년생들이 59만 명이 좀 넘었어요. 전년도보다 10,000명 이상 학생 수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경쟁률에서 상당한 의미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후 10년 안에 보시면은 가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거기다가 올해 의과대학의 모집 인원이 늘었어요. 의과대학의 모집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 특히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 전년도에 의대를 못 가고 공대를 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올해 대학 때려치고 내가 의대 한번 도전한다 하고 와장창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 2000년생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에게 2000년 00으로 시작하는 멋진 주민번호를 남겨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은 그 덕분에 최근 10년 안에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인구가 팍팍 주는데요. 지금 고1 학생들 엄청나게 줄죠. 거의 지금보다 13만 명이 줄잖아요. 13만 명이면요. 뒤에서 잠깐 보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 끌어모았을 때 7만 8천 명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갈 정원 경쟁률 1대1이 줄어드는 거예요. 2대1이 줄어드는 거죠. 거의. 엄청 줄어들고요. 지금 중3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은 대학 가는 거 정말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왜? 대학 안 되면 군대 갔다 오면 돼요. 그러면은 확 줄어들어서 더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근데 걱정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 고령화 사회하고 사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 시내에 45개의 대학이 있고요. 서울 시내 대학의 모집 인원은 7만 8천 명. 주요 대학은 뭐 그중에 상위권 주요 대학 5만 명이고요. 수도권 소재가 13만 명이고 4년제 대학 전체 모집 인원이 35만 2천 명 정도 되니까 지금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35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대학 갈 때는 정말 대학이 없어지든가 아니면 정말 1대1로 누구나 다 100% 대학을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 강원도 지역, 이 춘천 지역에는 서울권 학생들이 또 좋아하는 대학이 3개나 있어요. 서울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강원대나 그리고 한림대나 춘천교대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강원도 지역 학생들은 또 외부에서 오는 경쟁자들하고도 또 경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전략은 2가지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이제 오른쪽이죠. 점수, 수학 능력, 교과 성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점수를 따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대학 가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점수를 따서 가는 방법.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든가 아니면 내신 성적이 아주 높든가 하는 점수를 따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정시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교과 전형이 그런 내용이고요. 반면에 역량을 키워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역량을 키운다는 얘기는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들이죠. 대학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증명, 그리고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 탄탄한 서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 가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비교하는 거예요. 수능 성적은 아직 없죠. 모의고사라는 성적이 있죠. 그래서 내신과 모의고사를 먼저 비교해서 내신이 좋으면 아무래도
학생부 자체의 퀄리티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학생부 중심 전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내신이 좋은데 학생부를 보니까 비교과 활동도 나름 열심히 해왔어. 동아리도 열심히 해왔고 봉사도 열심히 해왔고 학급에서 반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실히 맞는 학생이고요. 반면에 너무 얌전해가지고 별다른 뭐 활동 같은 거 안 했는데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성적만 왕창 올렸어요. 그런 학생은 교과 전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학교 내신은 좀 약해요. 도대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수업만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이 내신 성적은 자신이 없는데 희한하게 시험 범위가 없는 모의고사만 보면 잘하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시가 원래는 정시로까지 가는 것이 원래 정답이고 그 사이에 논술 전형 같은 것들을 활용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자기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자신들의 위치를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이 입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그 서울 지역 고등학생들 5만 명을 추적해 봤어요. 5만 명의 3월 모의고사부터 수능까지의 성적,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얼마나 연결되는가를 추적해 봤더니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에서 지금 위에는 지금 모의고사 본 달이고요. 이쪽은 100분이에요. 3월 모의고사에서 100분이 97%를 받은 학생이 국어, 수학, 탐구에서 97%를 받은 학생이 6월, 9월 수능까지 가면서 약간의 하향 곡선, 그것도 6월에 급격한 하향 곡선을 긋다가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를 수능보다 훨씬 더 잘 보는 것으로 3월 모의고사 이후에 대체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상위권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저기 67% 중하위권 학생은 떨어질 때가 어딨나 싶었어도 찾아서 떨어지는 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을 할 때는 고등학생들끼리만 보는 3월 모의고사처럼 이런 모의고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고3 때 재수생이 포함된 6월, 9월 모의고사와 또 수능에서 또 긴장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대학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건 뒤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모집 인원 비교인데요. 여기 보시면 3월 학력평가 3월 모의고사에서는 졸업생이 재수생이 한 명도 없다가 실제 수능에 가면은 재수생이 13만 명씩 붙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올해 저게 더 많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점검을 하려면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쯤일까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의 전국적인 위치가 어디고 이 전국적인 위치로는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안에 서울권으로 가고 싶으면은 전국 상위 10% 안에 들면 돼요. 최소한 15% 정도. 그 정도 들어야만,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 계산했을 때 100분위가 한 85% 정도 나오면 서울권 대학을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여기 강원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90% 이상이 나오면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 내지는 지금 여기 강원도의 춘천대학 정도, 춘천교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늠을 하셔야 돼요. 다만 3월에서 수능까지 성적이 약간 떨어질 수 있으니 약간의 마이너스를 감해서 계산해 보시면 대략적인 자신의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학생부가 좋은지 글쓰기를 잘하는지 아니면 수능을 잘하는지를 이용하셔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에게 적합한 대학과 전공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지원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학을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전략으로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은 3학년이 된다 하더라도 3학년 1학기에 내신 관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의 관리가 잘 돼 있는 것이 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비교과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죠. 독서, 봉사, 어디 부족한 부분이 없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기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단기 목표는 간단합니다. 고3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시겠지만 고3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고3은 공부하는 기계 수준이었죠. 그렇죠? 얼마나 공부하는 기계인가 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3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렇죠? 다음 달 초에 4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 끝나고 4주 후면은 4월 모의고사가 있고요. 4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4주 후면은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3주 정도 후면은 6월 모의고사가 있고요. 6월 모의고사 끝나고 3주 정도 후에는 7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7월 모의고사 끝나면 바로 기말고사가 기다립니다. 3, 4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시험이 있어요. 그럼 이 시험을 아이고 지겨워. 또 시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내가 지난번 시험을 볼 때 어떤 부분 부족했고 어떤 부분을 잘했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해 두셨다가 앞서서 우리 학습법 강의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두셨다가 나에게 필요한 공부법들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모의고사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해 나가는 단기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이고 또 나의 전공,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이런 빅픽처를 그릴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전략도 요즘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위치에 따른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데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내신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수능 성적이 따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은 중위권 대학은 대체로 내신 성적 중심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뽑고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중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전문대학은 제가 맨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으로 정시까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형들 중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은요 올해 모집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교과전형의 특징은요 경쟁률이 낮아요. 내신만 가지고 뽑는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 내신이 부족해. 자기 내신이 충분한데도 내신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낮고요. 또 중복 지원자가 많아요. 그래서 한 학생이 이 대학 저 대학 쓰고 또 그 학생이 또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 합격이 늘어나고 최근에는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이런 대학들이 많은 게 교과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2등급 때 3등급 초반대 학생들까지는 교과전형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저희가 지금 맨 끝에는 지금 등급을 놨는데요. 그 옆에 학급 석차까지 놨어요. 등급만 놓으니까 감을 못 잡으셔가지고 제가 학급의 대략적인 석차를 뒀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 대학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대학으로 일단 구분을 했더니요. 먼저 보시면 지금 수능 최저가 없이 갈 수 있는 내신만 가지고 순수하게 내신만 좋아서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은 한양대학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의 대학들 보면 서울의 중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높은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수능에 자신 없는 전국의 수많은 학교의 그 전교 10등권 안에 드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그래 나는 수능 못하니까 그냥 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가자 하고서 과감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 커트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면은 대학이 확 바뀌죠. 지금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대학은 지금 지방의 국립대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에 따라서 쭉 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4등급대가 되면 이제 충청권 쪽의 대학들을 진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요. 또 교과 전형 중에 면접을 같이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대학들은 역시 면접을 할 경우에는 지금 최저가 적용되지 않은 학교하고 최저 적용되는 학교들 또 나눠봤는데요. 역시 이제 이화여대, 고려대처럼 서울교대 이런 대학들처럼 아주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대학들이 있고요. 2등급 앞서서 교과 100%에 비해서는 면접이 적용되는 순간 합격선은 약간 낮아지죠. 왜냐하면 면접을 통해서 또 뒤집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뒤에서도 뭐 얘기하겠지만 면접 준비가 잘 돼 있는 내신이 2, 3등급 대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데요. 이 면접은 우리 남학생들이 너무 못해요. 너무너무 못해요. 그 면접은 제가 면접 연습을 해보면은 남학생들은 너 이 대학교 왜 지원하는 거야? 그러면 A가 B이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럼 거기가 어떻다는 거야? 그럼 그래서요 A가 B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버려요. 예, 뭐 심한 경우에는 이런 학생도 봤어요. 학생 우리 학교에 어떻게 왔지? 버스 타고요. 뭐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면접 준비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예.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늘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성고사 전형이라는 것도 교과 전형에 사실은 들어가요. 적성고사도 내신 되게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성 성적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교과 성적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대체로 가천대라고 평가를 많이 해요. 가천대 또 서울에 있는 3,6대 정도를 3,6대, 서경대, 한성대 이 정도를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체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경기도 쪽에 몰려 있는데요. 이 대학들이 적성 전형을 많이 봐요. 그러면 이 대학들은 내신 1, 2등급이나 수능 1, 2등급을 받은 학생들에겐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들은 누가 많이 쓰냐면 내신 4등급 이하 학생들이 많이 써요. 예. 그래서 내신 4등급 이하 학생들이 그럼 이쪽 대학을 쓸 때 5등급 대 학생들, 6등급 대 학생들은 어느 정도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따져본 그래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가천대가 있죠. 가천대는 적성고사에서 문제 하나 틀리면 3점이 감점된대요. 그런데 내신을 반영하는데 내신에 3등급 내신과 4등급 내신을 가천대에서 점수차를 뒀는데 한 3점 정도 점수차가 난대요. 그러면 가천대는 보통 3등급 아이들이 많이 쓰거든요. 3등급 학생이 가천대를 쓰는데 나는 지금 4등급이에요. 그럼 나는 3등급 학생보다 몇 문제만 더 맞추면은 3등급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죠? 2문제만 더 맞추면, 1문제 맞추면 동점, 2문제 더 맞추면 나는 4등급이지만 3등급 학생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계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4, 5등급 차도 그렇고 5, 6등급 차가 있는데 보시면 눈에 띄죠. 가천대는 5등급과 6등급의 점수차를 확 벌렸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6등급 대 학생들은 우리 대학 적성고사를 가급적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못 뒤집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장 6등급 대 학생들이 유리한 대학을 쭉 찾아보니까 저기 5번째 성결대학 나왔네요. 수도권에 있는 성결대학을 보니까 여기는 그 점수차가 배점은 8점인데 등급 점수차는 7점이라서 한 0.9문항 정도만 만회해도 6등급이 5등급을 따라잡고 그 다음에 5등급이 4등급을 따라잡고 이런 형태가 되네요. 반면에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차가 34점이고요. 한 문제 더 맞춰봐야 9점밖에 안 올라가니까 여기는 애초에 어떤 학생들을 뽑겠다? 내신 좋은 학생들을 뽑겠다. 적성이라는 걸 걸어놨지만 내신 좋은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적성 전형도 그냥 마구잡이로 지원하지 마시고 내 내신이 어느 대학에서 유리할지 내가 적성을 잘 본다면은 3등급 대 애들보다 4등급 대 애들보다 내가 부족한 내신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원서 하나 쓰는데 돈이 7, 8만 원 들어가는데 마구 쓰시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교과 성적을 앞으로 지금 이제 여기 2학년 학생들도 있고 3학년 학생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2학년까지 내신 성적이 이런데 내가 얼마나 3학년 1학기에 노력을 하면 내신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지금 요쪽 우측에 나와 있는 점수가 2학년 때까지의 성적이에요. 2.5등급, 3등급, 3.5등급, 3.5등급 학생이 3학년 1학기에 올 1등급 나오면 이럴 가능성 별로 없긴 하지만 올 1등급이 나오면 3등급이 된다는 얘기고요. 4등급 학생이 올 1등급이 그렇게 되지만 자세히 보시면 4등급 학생이 내신 2.5등급만 돼도 3.7 4등급 학생이 3등급만 돼도 3.8 앞등급이 바뀌어버려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학에 따라서 의미가 생기니까 노력하시라고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건 진짜 찍어서 딱 붙여놓으세요. 우리 학생들. 예. 2학년 학생들은 더 2학년은 3학기가 남았어요. 3학기 동안 얼마든지 뒤집어요. 예. 3학기 동안 제가 가르친 저희 반 학생은 작년에 졸업한 학생은 1학년 때 그 이렇게 학교 활동한다고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하고 뭐 이렇게 활동한다고 뭐 축제 때 공부 준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내신이 2등급 이렇게 됐었는데 2학년 2학기부터 2학기를 내리 올 1등급 딱 찍으니까 1점대 중간으로 가가지고 연세대학 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희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1학년 성적이 5등급이라도 2등급 때만 돼도 3.2등급으로 올라오고요. 1.5등급이 되면은 2.9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희망들을 가지고 딱 사진 찍어서 붙여놓고 목표하시고 공부하세요. 예. 합격선은 뭐 대략 이렇습니다. 서울에나 뭐 강원대 같은 경우 가시려면은 1점대가 돼야 되겠고요. 면접이 있는 데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 이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전형하고 비교했을 때 정성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양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성, 좀 쉽게 얘기하면 느낌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예, 아, 이놈 느낌 좋네,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석차 등급만 들어가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 추이가 들어가요. 성적 추이. 아, 성적이 올랐는가 떨어졌는가, 그 다음에 과목별로는 어떤 과목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제출 자료 역시 그냥 생기부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 추천서 같은 것도 제출해야 되고요. 반영 교과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데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가 대체로 정해져 있는데 학생부 종합은 전 과목을 다 봐요. 은미책까지 싹 다 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만 보지만 학생부 종합은 학생의 전학한 기록도 봐요. 전학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수상 기록, 그 다음에 진로 활동,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동아리나 봉사 활동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독서 활동, 그리고 선생님들이 평가해 주시는 종합 의견까지 모두 보고서 이 학생은 참 괜찮다 싶은 느낌이 올 때 선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살피는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보긴 봐요. 하지만 교과 성적을 본다는 것이 단순히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교과를 열심히 했는가, 또 교과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전체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평가해 주시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종합전형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아주 긍정적으로 잘 평가됐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종합의견이나 개인이 어필하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됩니다. 의외로 창체활동은 보조적인 장부고 앞에 교과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는 것이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교과 성적만 안 보는 이유는 이런 거죠. 지금 두 학생이 있어요. 한 학생은 A 학생은 1등급,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올 1등급, 그래서 1등급 다 1등급인데 B 학생은 지금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한 학생 A와 B 중에 지금 얼핏 보면은 A는 5, 1등급이고 B는 지금 2등급이 2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A가 더 우수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요. 원점수를 비교하니까 A는 아주 89점 받았는데 운 좋게 1등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9, 88 가까스로 지금 1등급, 1등급, 1등급에서 5, 1등급이고 B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100점, 99점, 100점 해서 1등급이 있고 뭐 나머지는 조금 부족해서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만 봤을 때는 A가 더 우수한 학생이지만 밑에 있는 걸 보면은 A와 B를 사실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B가 우수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교과 전형에서는 위에 것만 봐요. 교과 전형에서는 A가 확실히 붙어요. 합격해요. 그런데 종합 전형에서는 요 밑에 점수가 나오는 과정까지 살피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의 교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 부분인데요. 어떤 정보가 제공되느냐? 여기를 보세요. 원점수가 제공이 돼요. 원점수는 학생이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았는가. 그 다음에 평균점이 제공이 돼요. 평균점은 그 시험본, 이 과목, 여기 문학원인데요. 문학원을 본 학생이 평균은 63점이라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정보가 가로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많이 안 보는데요.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뭐냐면 23.1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정보가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표준 편차. 그럼 표준 편차 아마 그 지금 학부모님들께서는 중고등학교 때 그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표준 편차 그냥 머리 아팠던 기억. 간단하게만 이해하면 이거예요. 최상위 그룹과 최하위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룹이 얼마나 점수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그 점수차가 좁은가를 이야기하는 게 이 편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차가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편차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학생들은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우수생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아주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우수한 집단일 가능성도 있고요. 반면에 편차가 많이 벌어지면 이것은 좀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이런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편차가요. 서울에 그 소위 말하는 자사고 외고 제가 본 D 외고는요. 편차가 한 3점쯤 돼요. 3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평균에서 이쪽 3점, 이쪽 3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6점. 1등 그룹과 꼴찌 그룹이 한 6점 정도 차이 난다. 그렇다면 한 문제 틀리면은 3점, 4점씩 감점이 되니까 1등 그룹과 꼴찌 그룹이 두 문제 가지고 뒤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지금 여기 나오는 거 23점, 27점도 있죠. 27점이면은 1등 그룹과 꼴찌 그룹이 54점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 틀린 개수가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거죠. 먼저 얘기했던 그 D 외고는 학생들이 다 수업 시간에 눈 딱 뜨고 허리 꼿꼿이 펴고 눈 부릅뜨고 수업 열심히 듣는 아이들이 다인 거고 그러다가 하나 실수하면은 성적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27.2 이렇게 벌어지는 학교는 애들이 다 자는 거죠. 다 자고 몇 명만 눈 뜨고 수업 받는 거죠. 대학이 이거 알아요. 이거 봅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물론 무조건 편차가 적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니지만 문제가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체적으로 고르게 전체 과목들을 보면은 편차의 성격을 알 수가 있고 이럴 때 대학들이 그 학교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학들이 고교 등급제하는 거 아니냐. 어떤 특정한 고교는 점수를 낮게 주고 특정한 고등학교는 점수를 높게 줘서 특정 고등학교 학생들만 대학에서 왕창 뽑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대학이 벌써 읽혀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월요일 날부터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냐.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깨워라. 걔가 잠으로써, 걔가 시험을 못 봄으로써 우리 반의 편차가 엄청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로써 그 부메랑이 나한테 달려와서 대학이 나를 안 좋게 봐요.
너는 잠자는 애들 속에서 혼자 공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같이 경쟁하는 곳에서 공부한 게 아니지 않느냐 약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학교 가서 옆에 친구들이 자꾸 자면은 깨우세요. 내 인생 망치지 마 이러면서 깨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편차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학생부가 말해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선생님들의 관찰 기록이자 학생의 공동체 속에서의 위치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이 뭐냐? 이렇대요. 이거 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뭐 태도도 나오고 하지만 지금 3가지. 지성, 적성, 인성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성, 적성, 인성. 요 3가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기준이에요. 요 3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지성은 뭐겠어요? 지성은 학업 역량. 그렇죠? 적성은 얼마나 그 전공에 잘 맞는 학생인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피만 보면 깜짝 놀라는 학생이 의대 쓴다? 적성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성은 힘들어도 또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잘 같이 갈 수 있고 힘들어도 잘 이겨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성, 적성, 인성이에요. 요 3가지를 보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지금 보여드린 자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오해와 진실을 가지고 학생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장 하면은 좋은가요? 총학생회장 하면은 대학 가기 유리한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리할 것 같죠?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뭘 던져야 되느냐? 독서는 얼마나 해야 되나요? 100권 해야 되나요? 20권 해야 되나요? 역시 여기에도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성, 적성, 인성. 무슨 뜻이냐? 학급 회장이 나의 인성에, 나의 적성에 이만큼 도움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학급 회장 했다고 무조건 대학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학급 회장을 통해서 적성과 인성과 지성을 높인 학생을 뽑고자 하는 거죠. 모든 질문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반문합니다. 독서가 너의 지성에 얼마나, 너가 한 독서가 너의 지성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니? 이겁니다. 봉사 시간 얼마나 해야 되나요? 너가 한 봉사와 봉사의 시간이 너의 적성과 인성과 지성을 얼마나 키워줬니?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가 있고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유형은 2가지입니다. 그냥 단계형이 있고 일괄형인데 단계는 1단계 뽑은 다음에 면접하는 유형이고요. 일괄형은 그냥 한 번에 서류만 보고 뽑는 그런 유형입니다. 요거는 개별 학교들을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유형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하는 유형이 고등학교가 추천하는 거죠. 서울대학에서는 학교당 2명, 고려대학은 학교당 4%, 중앙대학 올해 신설됐는데요. 추천 인원 제한 없이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있고요. 이화여대가 있고요. 경희대학교는 인문들, 자연셋, 예체능 하나. 그다음에 가톨릭대학은 의예과에 1명씩 각 고등학교별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인문자연 2명씩 추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추천 전형인 학생부 종합이 있습니다. 면접의 중요성이 이제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면접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A와 B가 지금 A는 475점, B는 470점. 이게 서류 점수예요. 서류 점수가 지금 A가 높고 B가 낮은데 이 대학이 그 50대 50은 뭐냐면요. 서류 50, 면접 50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B 대학은 그 다음 것은 이제 60대 40은 서류 60, 그 면접 면접 40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고 70대 30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A가 서류 점수가 높고요, B가 서류 점수가 낮은데 면접하고 그 서류를 50대 50으로 반영하는 대학에서 B가 면접을 더 잘 본 경우, 그게 가장 잘 본 경우로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면접이 서류를 뒤집어요. 언제까지 뒤집느냐? 40%가 들어갈 때까지 뒤집어요. 그러다가 면접이 30%밖에 안 들어가면 면접이 이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80대 20은 거의 서류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대학들이 면접을 한 40%씩 발행해요. 그러니까 면접을 학생부 종합을 준비한 학생들은 절대로 면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대충 뭐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1등급 학생이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을, 2등급 학생도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3등급 대학생이죠. 3등급 대학생도 서류가 잘 돼 있고 학생부를 잘 준비했다면 서울권 대학에 합격 가능하다는 게 지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아울러 알아두시고요. 뭐 이건 뭐 합격선인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자기소개서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요, 3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첫 번째가 빨간 글씨로 돼 있죠. 학습에 기울인 노력, 공부 어떻게 했니? 라고 묻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재학 중 의미를 두고 한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눔 배려, 갈등 관리, 이렇게 3가지를 질문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잘못된 자기소개서예요. 사진 찍으신 다음에 잘못됐구나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뭐가 잘못됐나 보시겠습니다. 저는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만약에 성적이 낮은데 사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그냥 사교육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 성적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문제 없어 보이죠? 성적이라는 건요, 뭐냐면 성적은 상대평가예요. 성적 올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을 없애버리면 돼요. 성적 올라가요. 아마 우리 학생들 느꼈을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공부 시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데 2학년 올라가서 내가 문과를 갔더니 그냥 성적이 0.5등급 정도 올랐어요. 반면에 나는 1학년에 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과에 갔더니 등급이 자꾸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학생의 구성 때문에 그렇죠. 성적은 구성에 의해서도 바뀝니다. 따라서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다가 대학이 볼 때는 학생의 구성이 바뀌어서 오른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친구가 실력이 좋아서 오른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느낀 점은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세 번째인데요. 나눔 배려, 이게 이제 학생들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데, 나눔 배려 쓰라고 그러면 다 뭘 쓰냐면요. 여학생들은 거의 10명 중 10명 다 과제를 써요. 과제, 팀 과제가 있대요. 3인 1조가 되는 팀 과제가 있는데 자기는 멀쩡한데 나머지 두 친구가 이상한 애들인 거야. 맨날 싸워. 그래서 그들을 중재해서 팀 과제를 성공한 이야기. 남학생들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중에 협력을 많이 써요. 뭐냐? 반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친구들과 협력해서 우승한 이야기. 가끔 배려가 있어요. 나는 화려한 공격수였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수비수를 해가지고 우승한 이야기. 이 배려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아니고요. 이걸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학습 맞고요. 학습은 익히고 배우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교재학적 의미들을 두고 한 교내 활동에서는 의미에다가 잘 의미를 부여해주면 좋은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요. 인간관계, 너의 인간관계. 학교 공동체 안에서 너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풀어내고 있니?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잘 쓴 자기소개서를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학생이 이제 서울의 아주 좋은 S모 대학의 건축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예요. 이 학생은요, 자기소개서를 2번을 먼저 썼어요. 사실은 2번. 2번이 뭐냐? 2번이 의미 있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활동을 한번 써봐라. 그럼 학생들이 뭘 많이 쓰냐면 자기들이 그 상 받은 이야기, 아니면 동아리에서 뭐 리더를 했던 이야기,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 친구는 뭘 썼느냐? 1학년 가정 시간에 숙제,
그 숙제가 뭐냐면 내가 살고 싶은 집이라는 주제로 도면을 그리는 숙제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도면을 그리는 도중에 자기가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숙제를 하면서 건축학과를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한 거니까.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고교 생활 기간 중 의미 있는 활동의 의미를 내 인생의 의미와 연결시킨 거죠. 학생들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의 활동의 자랑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은 이 전공이 학생의 인생에 어떤 의미이길래 이 전공을 선택했니를 학교의 활동하고 연결해서 설명해봐. 이게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이에요. 어쨌든 이 친구는 학교 숙제라고 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적었고요. 요게 1번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물리였죠. 그래서 읽다 보면은 물리가 건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 때문에 어려웠던 물리가 즐거운 물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학습 경험이 됐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화려한 수식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소소한 이야기지만 정말 진솔하게 담겨놨을 때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라고 하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이 물리라는 과목의 성적까지 향상됐던 이 그림, 이러한 그림들이 큰 그림이 그려져서 대학에 제출했을 때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내신도 갖다 붙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학종을 위한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드리면요. 학생들이 학종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요. 활동을 위한 활동하지 마시고요. 실력 향상을 위해서 활동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 활동이 있는데요. 활동하기 쉬운 거는요. 확실하게 잘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문과의 경우 국어와 관련된 활동, 영어, 역사, 심리, 방송과 관련된 활동은 학생들이 너무 쉽게 접근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 활동을 하고 와요. 심지어 어떤 역사과나 정치외교학과는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받아보면은 10명 중에 8, 9명은 다 반크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크 뭔지 아시죠? 사이버 외교관. 이렇게 되면 대학들이 변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주 그 활동이 탁월한 친구들만 선발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경쟁률만 세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이과 학생들 화학하고 생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리와 지구과학, 특히 물리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활동, 문과는 외국과 외국 문화와 관련된 활동, 그 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활동하면 좋습니다. 특히 지금 많이 대학에서 좀 덜 선호되는 학과들이 불문과, 동문과 이런 과들인데요. 이 과들이 전망이 낮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문화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신다면 좀 의미 있는 활동들이 되겠고요. 이과의 경우에는 물리, 컴퓨터, 요즘 컴퓨터 많이 선발합니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좋고요.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너무 많은 봉사활동 필요 없어요. 제가 본 상담한 학생 중에 가장 충격적인 봉사활동은 600시간이었어요. 600시간. 대학 어떻게 됐을까요? 600시간 하는 동안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하죠. 8등급인가요, 내신이. 대학 못 붙었어요. 제가 상담했을 때는 이미 삼수할 때였어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 친구는 뭐 하게 되느냐? 군대에 가서 나라에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자율 동아리도 2-3개, 3개 이상 하면요. 대학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 동아리 하나에 자율 동아리 3개 언제 공부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약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지성, 적성, 인성에 도움이 됐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적 향상이나 이런 거에 의미가 없이 작용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입니다. 논술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올해 좀 늘었습니다. 몇 가지 특징 볼게요. 성신여대 한국기술교대가 논술을 실시를 해요. 많은 학생들이 준비 없이 보는 시험이기도 한데 이게 성신여대가 논술을 봄으로써 남학생들은 절대 갈 수 없는 대학이 있잖아요.
여대. 예, 여대 안 가려고 학생들 정말 애쓰는데 여학생들 여대 안 가겠다고 막. 여기도 그런가요? 예, 여학생들 여고 출신들 여대 안 가려고 애쓰는데요. 여고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선생님들 중에서 여고, 여대, 여학교 선생님도 있으니까 위로를 좀 받으시고요. 여학교가 사실은 서울에 6개가 있습니다. 6개 여대 중에서 5개 여대가 논술을 봐요. 그래서 여학생들 중에 내신이 3, 4등급 정도 되고 수능이 한 3, 4등급 정도,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논술을 한번 생각해 봐도 되겠습니다. 여학생들입니다. 남학생들은 절대로 못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개 대학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논술의 유형이 있습니다. 논술의 유형이 수학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있고요. 그 밑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글만 독해하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표를 해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논술의 경우에는 수학만 보는 학교가 있고 수학하고 과학을 같이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연계 논술은 준비가 좀 많이 돼 있어야 되고 수학 가형의 4점짜리 문제들도 어느 정도 풀 줄 아는 학생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함부로 논술에 올인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의 비중이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성균관대, 숭실대, 동국대의 경우에는 과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2 과목이 출제되는 학교들은 주로 의대가 과학 2가 출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술과 수능의 연관성을 보니까 내신의 연관성은 별로 없고요. 보시면 내신은 지금 최고점, 최저점이 엄청 차이가 나죠. 반면에 수능은 대체로 1, 2, 3등급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쭉 합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수능의 어떤 문제풀이 과정과 논술의 문제풀이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수능 위주의 전형, 정시입니다. 정시. 2019 대학 수학 능력에서는 지금 이렇게 똑같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영어하고 한국사가 절대평가인데요. 요건 이제 지금 1학년들은 이렇게 절대평가가 많아진다는 건데 요거는 지금 1학년이 거의 없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수능 성적표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 성적표 보시면 지금 그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등급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저 표준 점수인데요. 저 표준 점수는 100점이 기준이에요. 100점.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저기 131, 137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수능에서 이 표준 점수라는 것은 국어를 봤는데 내가 70점을 받았어요. 근데 국어 전국 평균이 70점이에요. 그러면 나는 평균하고 똑같잖아요. 그랬을 때 기본 점수 100점을 받아요. 내가 90점을 받았는데 전국 평균이 70점이에요. 그럼 내가 평균보다 20점 높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수식을 넣어서 100점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줘요. 그래서 130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평균이 70인데 내가 50점을 받으면 마이너스가 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표준 점수가 90몇, 80몇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고 표준 점수를 보시고 97, 98 나오니까 얘가 공부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제법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평균 이하라는 뜻이에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예. 탐구는 50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4점이면 평균보다 훨씬 잘한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절대평가 지금 90점, 80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지는데요. 영어 절대평가 2등급 이상이 무려 2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절대평가는 정시에서 상당히 2등급 이하로 떨어졌을 때 상당히 위험한데요. 요건 잠깐 볼게요. 이건 이제 한국사는 넘어가고요. 영어 반영 방법 보세요. 이번에 얼마 전에 뉴스 나왔어요. 영어 절대평가 이후에 영어 4등급이 서울대 합격했다 이 나왔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뉴스에 나왔어요. 하지만 서울대학교는요.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영어가 2등급이면 0.5점밖에 감점을 안 해요. 그래서 7등급이라도 3점 감점을 해요.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만점이면은 영어가 7등급이라도 서울대학에서 3점밖에 감점이 안 되니까
합격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연세대학 보세요. 연세대학은 마이너스 2등급만 돼도 마이너스 5점이죠. 2등급만 돼도 마이너스 5점이고 요거 반영 비율 적용하니까요. 작년에 총점 1000점 만점으로 부풀려서 반영 비율을 적용하니까 무려 11점이 감점이 돼요. 11점이면 그 안에 수백 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어 2등급, 3등급 받고 연대 들어간 친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절대평가에서는 이렇게 2등급 이하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절대평가된 이후에 영어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영어는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만 안심이고 못해도 2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지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다른 대학들이고요. 정시 합격선 서울권은 뭐 국수탐 111등급부터 233등급 정도까지 이렇게 이과는 334등급 정도까지 국수탐 수도권은 이제 저 정도 충청권은 수도권 강원도는 수도권에 포함이 됩니다. 충청권은 이제 한 4, 5등급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수능 합격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대 마지막으로 전문대를 좀 빨리 볼게요. 전문대는요. 서울과 경기권 전문대에 그나마 학생들이 몰려요. 강원, 충청권은 좀 덜 몰리는 편인데요. 이쪽 전문대들은요. 2과목 내지 3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2과목, 3과목만 잘하면 합격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1과목만 잘해서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앞서서 제가 학생들 수업 시간에 애들 자면 깨우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정말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에게도 전문대 같은 경우는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진짜 1과목만 반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맡았던 반인데요. 제가 우리 반의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 우리 한번 제2외국어를 한번 보자. 제2외국어 중에서 전국에서 아무도 안 배우는 제2외국어 하나 있는데 그거 보자 해가지고 35명에게 아랍어를 볼 것을 권했고 아이들이 아랍어를 봤어요. 근데 그 중에 4놈이 2등급이 나온 거예요. 아랍어가 찍어서.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국영수 사는 주요 과목은 6등급, 7등급이 나왔는데 아랍어만 2등급이 나왔어요. 12년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12년 동안 배운 과목은 7등급인데 15분간 찍은 것이 2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나? 전국에 있는 전문대 자료를 다 뒤졌는데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에서 제2외국어 포함해서 딱 1과목만 반영하는 거예요. 얘가 95% 학생이 됐어요. 치위생과 갔어요. 치위생과.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치위생 안 가요. 병원 안 가요. 치과 안 가는 게 혹시 또 그런 애 있을까 봐 안 가요. 근데 1과목만 잘해도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요즘 많이 바뀌어서 2과목입니다. 그러면 2과목 열심히 해서 너 대학 가자. 너 깨어 있어야 나도 간다. 아시겠어요? 전문대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권 전문대, 간호 뭐 이런 학교들, 간호학과들은 2등급 때 2등급이 몇 개 나오느냐에 따라서 서울 3개가 나오면 서울, 2개가 나오면 경기권 간호학과까지 갈 수가 있고 취업 잘 됩니다. 그다음에 보건계열들 3등급 때 경기권만 하더라도 6등급만 돼도 비인기학과 갈 수 있으니까 학생들 주변에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있으면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것들부터 말씀드리면 친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죠? 동반자가 돼야 됩니다. 친구들 잔다고 제가 자기 때문에 내가 성적 오른다? 나중에 다 부메랑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성적은 성적보다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질수록 실력이 향상되는 건데요. 실력 함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요령만 암기하고 정답만 찾는 학생이 되지 마시고 개념을 암기하고 정답을 유추하는 그 과정들을 즐기는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의적 판단과 잘못된 상식들을 맹신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보고 과학적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언론 기사에 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4등급도 서울대 간다. 분석해보니까 서울대의 구성이 그런 거지 정말 4등급 수준의 학생이 서울대 가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가 화려하게 나열됐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지식과
지성과 적성과 인성이 잘 성장되어 있음을 보여줘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대학은 인생의 최종점이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이 느낄 때 행복한 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문제되는 것도 많이 있죠. 요즘에 뭐 미투 운동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볼 때 지금 사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럼 이 똑같은 사회를 사실 겁니까? 10년 뒤, 20년 뒤의 사회 누가 바꾸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바꾸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이 사회를 바꿔나갈 것인가? 그 꿈을 꾸셔야 되는 거고 그 꿈을 대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자체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 꿈을 꾸시면서 내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라는 그 목표를 두고서 입시를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입시의 만족도도 올라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시에 대해서 전형이나 막 그런 거에 대해 조금 더 다양한 걸 알게 됐어요. 원래는 정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전형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3인데 제가 입시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입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정말 좋았던 강의인 것 같아요. 수시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몰랐던 점들 중에서 종합전형에서 최저가 있는 게 조금 더 등급을 낮아도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알아서 그쪽으로 좀 더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시 전형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가갈 건지 설명해 주시는 거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서울에 있는 학생들과 달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